자, 이제 우리 94페이지 과세거래부터 봅시다. 자, 과세거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먼저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이 과세거래라는 건 물건 샀다 팔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래하는 거에 거래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으면 과세거래인 거예요. 어제 여러분이 편의점 가서 과자 한 개라도 샀으면 여러분은 어제 과세거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세거래는 우리가 주고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걸 과세거래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 중에서 먼저 우리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 것처럼 재화라는 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무체물을 전부 다 우리는 재화라고 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전기, 가스 이런 건 형체는 없죠. 근데 우리는 그걸 팔고 대가를 받잖아요. 그럼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특허권도 팔면 돈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얘도 재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형체 유무를 불문하고 우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거를 우리는 재화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세상이 참 바뀌면서 세법 내용도 좀 바뀌는 게, 제가 어릴 때 부가가치세법 법전을 처음 봤을 때는 세법 법전에 재화란 적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공기와 강물을 제외한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무체물이었는데 요즘은 공기도 압축해가지고 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알래스카 산소라든지 후지산 산소 한번 마셔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궁금하다고 그 옛날에 사가지고 와서 마셔봤는데 그냥 강원도 가서 공기 마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별 느낌 없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도 좀 비싸던데 몇만 원 하던데요, 캔 한 개에.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 있고 우리 특수한 재화의 공급 적혀 있는데, 자,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 먼저 보면 얘가 실질적 공급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 적혀 있는 게 실질적 공급 혹은 실지 공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에 첫 번째가 매매 거래가 있죠. 우리가 매매 거래라는 건 물건 사고 파는 거예요. 실질적 공급이라는 건 물건 사고 파는 게 여러분 내 눈에 직접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실질적 공급이에요. 그럼 우리 가공 거래가 있는데, 이 가공 거래라는 건 그 가공을 하는 건 기술이죠. 가공하는 건 기술이기 때문에 용역인데, 이 가공 거래가 되려면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한 경우의 가공이에요. 그 경우에 우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부나 주요 자재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있죠. 우리 책에도 여기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라고 적혀 있는데, 하나도 전혀 부담 안 하면 용역의 공급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부담을 해야 우리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그럼 그걸 넘겼을 때 팔았다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교환 거래. 자, 이 교환 거래는 회계에서도 얘를 교환하게 되면 팔고 산 걸로 봐요. 회계에서. 나중에 우리 그 회계 처리 볼 거예요. 그런데 세법도 교환한다 하더라도 우리 건 팔고 또 상대방 것도 나한테 내가 사왔고, 과세거래 두 개가 그냥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다 과세거래로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우리 교재 보시면 기타, 경매, 수용 뭐 적혀 있는데, 이 경매는 그 법원의 경매라기보다는 우리 국세징수법이나
아니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그런 경매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이 물건 얼마에 사실래요? 라고 해서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가는 거 있죠? 그런 경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과세거래로 10%를 부과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실질적 공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 어떤 건지 알겠죠? 물건 주고받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자, 이번에는 우리 특수한 재화의 공급이 간주 공급 혹은 같은 말로 공급 의제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그게 이제 우리 특수한 재화의 공급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간주라는 표현 일상생활에 쓸 일 잘 없나? 이거 한글로 간주하겠다 이런 표현할 때 있죠. 그죠? 그런 걸 우리 간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의미예요. 한글로 보겠다고 하는. 그럼 의제라는 표현도 그걸 한글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간주 공급과 공급 의제의 공통점은 안 했는데 했대. 뭐가? 공급을. 안 팔았는데 공급은 판 거라 그랬죠. 안 팔았는데 팔았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간주 공급의 내용인데 자 간주 공급의 취지를 보면 자 우리 회사가 과세 사업자예요. 과세 사업자인 우리 회사가 있어요. 자 우리 회사가 과세 사업자인데 매입을 해요. 매입. 그럼 과세 사업자한테 매입을 할 때에 자 예를 들어서 원가가 800원이었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80원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880원을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 회사가 얘를 사용이나 판매 유무를 불문하고 우리 회사는 80원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물건을 팔아서 매출세액을 창출했든 안 했든 내가 샀는데 못 팔았어. 그러면 80원 돌려줄 거예요. 80원을 돌려줄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돌려주냐면 자, 우리가 매출 얘를 언젠가는 우리가 매출을 해서 시가가 1,000원이면 1,000원에 팔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100원을 해서 자, 우리는 이 100원을 납부를 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80원을 팔았던 안 팔았던 공제를 먼저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 100원 납부한다라는 이 사실이 과세 거래를 한다라는 거고 과세 거래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매출세액이 창출되는 거래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매출세액이 창출되는 행위를 안 할 경우 예를 들면 우리 자기가 사용하거나 최종 소비자가 되어버려서 혹은 매출세액 창출되지 않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그런 경우면 부가가치세법은 서운하겠죠. 왜냐면 이 100원을 받아서 납부해 줄 거라는 언젠가는 납부해 줄 거라는 믿음에 이 80원을 돌려줬는데 그런데 매출세액이 창출되는 행위를 안 하게 되면 80원 돌려준 부가가치세법이 엄청 괘씸할 거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은 그냥 너 이거 시가로 판매한 걸로 매출로 간주하겠다는 게 간주공급이에요. 그러니까 너 100원 가지고 와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게요. 우리가 회계할 때는 내가 얘를 얼마에 샀느냐 장부에 쓰고 뭐 이거 얼마에 파느냐 아니면 그냥 얼마에 산 걸 썼느냐 이런 거 쓰는데, 세법은 우리 회사가 얼마에 싸게 잘 샀는지 비싸게 잘못 샀는지 관심 없어요. 세법이 왜 일일이 사업자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그 금액을 확인해? 세법은 무조건 시가로 갈 거예요. 시가로. 이 회사가 얼마에 샀는지 관심 없어요. 저 800원에 샀는데요. 그러면 세법은 시가로 너 1000원에 판 거야. 시가로. 그래서 100원 가지고 와 라고 할 거예요. 이게 간주공급의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이 지금 매출세액이 창출되는 행위를 안 하는데 안 서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부가세법이 안 서운하게 하는 방법은 이 80원을 매입세액 공제를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최종 소비자인 것처럼 880원에 그냥 샀으면 부가세법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베이스 가져야 되는 게, 내가 물건을 사서 거기에 10%인 110분의 10을 돌려받으면 그건 난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사업에 쓰겠다라는 의사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딴짓거리 하면은 손하니까 시가에 팔았다고 하면 100원 날리게 되잖아. 그럴 거면 처음부터 80원 날려버리게 우리는 880원에 샀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간주공급의 전제 조건이, 간주공급은 첫 번째 조건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매입세액 공제 안 받았으면 우리는 간주공급이 적용사항이 안 된다는 이야기. 공제 안 받았으면 괘씸할 이유가 없으니까. 다음이 우리 시가로 팔았다고 할 거예요. 자, 나중에 공부할 건데 얘를 과세 표준으로 잡을 거예요. 이거에 10% 가지고 와. 자, 지금 이게 우리 간주 공급에 대한 내용인데, 자, 그럼 이 간주 공급은 어떤 경우에 간주 공급이다라고 하는지, 자, 이걸 보면, 자, 첫 번째가 자가 공급이 있어요. 너가 너한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자가 공급. 자, 첫 번째 면세 사업 전용. 면세 사업 전용이라는 건,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 규정에는 부가가치세를 창출 안 하는 면세 사업에 사용할 거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말라는 세법의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건 과세 사업에 쓰겠다라는 의사예요. 자, 여러분들 그 주위에 보면 면세 사업자도 있고 그냥 과세 사업만 하는 사업자도 있지만,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사업자도 우리 주위에 무수히 많아요. 여러분이 사업하면 난 면세품만 팔래, 난 과세품만 팔래 이런 생각할까요? 돈 되면 다 팔아야지. 그죠? 그럼 과세품, 면세품 다 팔아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죠. 그럼 우유만 가지고 봐도 흰우유는 면세고 초코우유는 과세예요. 그런데 흰우유만 파는 데가 있을까요? 초코우유만 파는 데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과세품, 면세품 다 파는 곳을 겸용사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트에 가면 여러분들이 야채, 고기, 생선 이런 거 사는 건 면세품이에요. 그런데 과자, 세제 뭐 이런 것도 막 휴지 뭐 이런 거 사죠. 그런 건 또 다 과세품이에요. 그럼 우리 주위에는 뭐 약국에도 처방전 받아서 사는 약은 면세, 가스명수 하나 주세요, 개불인 주세요, 이건 과세예요. 거기도 겸용사업자고, 과세 면세 같이 하는 사업자는 우리 주위에 무수히 많아요. 전에 겸용사업자 어떤 거 있을까요? 그랬더니 누가 식육식당이요. 그런데 그것도 맞긴 맞아요. 식육식당, 그 식육점 정육점은 면세고 식당은 여러 가죠. 그럼 과세인데,
그것도 같이 하면 경영사업자도 되고 그런 건데, 근데 지금처럼 경영사업자이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냐면,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사업권은 들어가는 건 매입세 공제를 받고, 매출세액을 창출하지 않는 면세사업권은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두 개 같이 쓸 수 있잖아. 우리 마트 가면 카트, 우리 카트는 매출세액과 매출세액 과세품과 면세품 같이 쓰죠. 여러분들 마트 가서 카트 끌고 가면서 과세품만 남고 면세품 손에 들고 다니나요? 생선을, 쌀을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면 과세 면세 사업에 같이 써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은 어느 정도 깐깐한 게 굵 거냐면, 그럼 과세 물건 판 금액과 면세 물건 판 금액 비율 나눠 가지고 과세품 판 비율만큼만 매입세액 공제 주고 면세품 판 만큼은 매입세액 공제 안 해주겠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공부해서 그 서식 작성하는 것도 공부할 거예요. 그만큼 면세를 싫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가세법은 철저하게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일에만 매입세액 공제 주는데, 근데 지금 면세사업 전용이라는 건 뭐냐면 면세사업의 용도를 전환한 걸 면세사업 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면세사업 전용이라는 건 처음에 과세사업에 쓸 것처럼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놓고선 이걸 면세사업으로 써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등고속버스 세차하려고 버스 세차기를 샀는데 몇천만 원짜리, 그놓고선 시내버스를 세차해요. 그러면 면세사업 전용이 걸리는 거예요. 시내버스는 면세고 우등고속버스는 과세거든. 부가세법은 쪼잔한 것 같지만 명확하게 구분을 해요. 이걸 심지어는 너 장사해봐, 매출액 가져와, 과세 매출, 면세 매출. 그래서 여러분들 마트 가면 과세품, 면세품 구분되어 있고 별표시 붙어 있고 다 돼 있죠. 그 매출액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사용 쓴 거를 전부 다 구분을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면세 사업에 쓸 거라면 처음부터 공제 받지 말아야 되지. 사올 때 10% 공제 안 받으면 되지. 이걸 과세 사업에 쓰는 것처럼 해놓고선 면세 사업에 쓰면 너가 사온 금액 말고 시가로 팔아버린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자가 공급의 간주 공급이고, 또 하나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표현은 지금 현재 세법이 이름은 바꿨는데 시행규칙의 서식을 안 바꿔서 계속 저 글자를 쓰는데, 우리 영업 용도 외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을 우리 비용용 소형 승용차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좀 참고로 아래쪽에 좀 하나 쓸게요. 우리 회계에서는 영업용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 업무하고 관련 있는 행동들을 영업이라고 했죠. 부가가치세법은 자 부법이라고 쓸게요. 영업이라는 건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행위를 영업이라고 해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법은 영업용하고 업무용하고는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업무용은 부가가치세법은 비영업용으로 봐요. 자동차는. 자, 예를 들면 승용차를 우리 회사가 샀어요. 이 차를 우리 회사 업무에 쓰려고 샀대. 하지만 세법이 생각에는 이걸 업무할 때만 쓰는지 아니면 밥 먹으러 갈 때 쓰는지 데이트 갈 때 쓰는지 여행 갈 때 쓰는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 수많은 사업자를 일일이 들여다보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비영업용으로 봐요. 자, 근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물 트럭을 하나 샀어요. 화물 트럭을 짐 나르려고. 이 트럭을 업무용으로 샀는데 이걸 영업용으로 벌 거냐라는 건데, 자, 우리 화물차를 밥 먹으러 가려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은 데이트 가려고? 그럴 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는 영업용으로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세법이 영업용 승용차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택시 같은 거예요. 택시의 존재 의무는 부가세법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을 창출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애예요. 손님 실으면 바로 과세거래가 시작이거든. 그런 차가 영업용 택시라고 부가세법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업무용이에요. 업무용.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형 승용차라고 하면 그 소형, 준중형, 중형 뭐 이런 차 레벨 대형차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텐데 그건 자동차 회사가 만든 기준인 거고 우리 세법이든 도로교통법이든 소형 승용차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봉고차 있죠. 뭐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나 그런 차까지 전부 다 소형 승용차예요. 여러분들 그 톨게이트 갈 때 카니발이나 SUV 같은 게 여러분 가족 진차면 톨게이트 갈 때 다 소형 승용차 요금 내잖아. 그거 가지고 중형차 내는 거 보신 분 아마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리무진을 타고 가도 소형 승용차예요. 우리 도로교통법 세법은 중형차는 그 미니버스예요. 대형은 45인승 버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이 소형 승용차는 그 경차라고 말하는 차만 특례로 개별 소비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이에요. 그래서 원래 표현이 영업 용도의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인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표현을 몇십 년 동안 쭉 써왔기 때문에 얘가 빨리 안 넘어가고 있는데 이 글자를 만든 지는 한 4, 5년 됐는데 아니 과세관청이 이런 용어를 갖다가 다시 이제 제대로 되게 구분할 수 있게 바꾸겠다고 만들었으면 자기들이 앞장서야 되는데 시행규칙을 안 바꿔요. 시행규칙이 우리 서식 만드는 그 규칙이 들은 건데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제가 말한 이 자동차는 업무용은 비영업용으로 보기 때문에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걸로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매입세액 공제 받은 거를 이 매출세액 창출하는 데 믿음이 없는 이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썼다면 그거는 시가로 너가 너한테 팔아버린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자가 공급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 더 있는 게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직매장 반출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예요. 매입세액 공제 받아놓고선 매출세액 창출되는 행동을 안 해서 화가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좀 특이하네. 얘는 특이한 애다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런 거예요. 자,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물건 보냈어요. 판 건가요?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물건 보내는데 그게 판 거라는 건 말이 안 되지. 그죠? 근데 우리가 원칙은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니까 제가 앞에 예를 든 것처럼 1월 달에 물건 산 걸 1월 달에 직매장에서 팔면 공장은 매입세액 공제를 8월 24일 날 받고 직매장은 4월 25일 날 이거에 세금을 매출세액을 내야 되는데 그럼 부당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걸 세법은 사업자가 힘들게 만들어줄 생각은 단 1도 없어요. 사업 잘해서 세금을 많이 가져다 주길 원하는 거지 이걸 사업을 힘들게 할 생각은 단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 그렇다면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 맞추는 게 직매장에 보낸 거잖아. 이런 경우에 너 물건 판 거 아니지만 너가 구조상 힘드니까 그럼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원가의 물건을 판 걸로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면 공장은 매출세액 매입세액이 똑같으니까 낼 게 없어지고 바로 직매장은 없는 매입세액이 생기니까 그거 뺀 금액을 내면 될 거잖아. 그래서 우리 사업자가 그 부당하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간에 대한 부당함을 해소시켜 주려고 만든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공장이 직매장 자기가 자기한테 판 것처럼 하잖아. 판 게 아닌데. 그래서 간주 공급 중에 자가 공급에 얘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개인적 공급을 볼게요. 자, 개인적 공급이라는 거는 그 대표이사든 개인이든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쓴 거예요. 자, 우리 회사가 그 노트북 만드는 회사예요. 명절날 전 직원한테 우리 회사가 만든 노트북 우리 직원들이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하면서 좋은 노트북을 하나씩 줬어요. 자, 좋은 일인가요? 당연히 좋은 일이지. 법인세법은 지금 우린 부가세법인데 법인세법은 회사를 통째로 직원들한테 주는 것까지 다 좋아해요. 정말 잘했구나 하고 법인세법은 박수를 쳐줘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매입세 공제 받았는데 만들 때 노트북 만들 때 매입세 공제 받았을 건데 그걸 매출세액 창출 안 하고 직원들을 그냥 쓰라고 줘버려. 그러면 얘는 시가로 팔아버린 걸 할 거라는 거예요. 직원한테 주고 했으면 처음부터 공제 안 받은 걸로 만들라는 거예요. 창립기념일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창립기념일날 직원도 줬다 전부 다 판 걸로 해버릴 거예요.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만이 아니고 직원들이 준 거든 뭐든 매출세액 창출한 게 아니잖아. 그럼 개인적으로 주면 전부 다 팔아버린 걸로 할 거예요. 이거 재작년까지는 엄청 강화됐다가 작년에 조금 완화시켜줬어요. 그 회사가 만든 물건을 직원들한테 줄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한다. 그래서 맹질 같은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1인당 10만원까지는 인정해주겠다라고 법을 조금 완화를 시켰어요. 이것 때문에 세무조사 가면 탈탈 틀려요. 근데 옛날에 제가 그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가는 회사가 동원이라고 아시는 참치 만드는데 근데 제 고향이 경남 창원인데 거기 공장이 있어요. 동원 참치 공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날 뽑은 것 같진 않는데 아무튼 옛날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었어요. 면접 보고. 근데 갈 때마다 선물 세트를 주는 거예요. 참치 세트하고. 그리고 동원에서도 오뎅도 만들고 그때 막 게맛살도 만들기 막 시작하는데 와 질리도록 주는 거야. 근데 저희 집이 창원이니까 창원 공장에 출장을 가면 이제 다른 윗사람들하고 한 4명이서 가면 한 사람당 한 3세트를 주니까 12세트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저한테 버리는 거예요. 그 저희 집에 갖다 놨는데 딱 저희 어머니 2분만 좋아하시고 그 다음부터 어머니도 싫어하시더라고요. 집에 그게 계속 쌓여 있으니까. 근데 그때 저는 몰랐었어요. 원래 그렇게 행동하면 개인적 공급에 걸린다는 걸. 그러다가 동원이 제가 이제 그만두고 4년 뒤에 세무조사에 걸렸는데 그 전부 다 걸렸대요. 개인적 공급에. 그러니까 개인적 공급은 이제 왜냐면 직원들 주는 게 복리후생은 법인세법은 좋은데 부가세법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시가의 10%만큼 세무조사 나왔을 때 납부세액으로 쫙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까지 추정해가지고 가산세까지 연 11% 이자가 붙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이 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교재 오른쪽 페이지 잠깐 보면 자, 다음의 것은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95페이지. 자, 여기가 자기가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거. 자,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 만드는 회사가 컴퓨터 조립 PC도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드디스크 만드는 공장에서는 하드디스크가 제품인데 얘가 컴퓨터 만드는 데는 또 원재료로 부속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그렇게 보냈을 때는 이걸 우리는 팔았다고 할 필요 없죠. 부가세법은 기분 나쁠 일 없어요. 컴퓨터라는 더 큰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물건으로 변해서 다시 돌아올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개인적 공급 보지 않는 거고 또 자기 사업상의 기술 개발 위해서 시험, 개발 이런 걸 위해서 쓰는 거는 우리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가 않아요. 또 우리 회사의 기계장치를 수선, 고치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유형자산들을 고치기 위해서 사용을 한 건 우리 매출세액 창출하는 사업에 필요로 하도록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팔았다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 무상 AS 하는 것들이 있죠. 사후무료 서비스. 그걸 위해서 부속품 여러분 휴대폰 고장 나서 부속품을 무상으로 고쳐주는데 그걸 그 사업자한테 팔았다고 하면 안 되겠죠. 이건 당연한 원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휴대폰 산 가격에는 그 부속품 가격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매출세액은 다 창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팔았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불량품 교환이나 진열 그리고 실비 변상적인데 자 이걸 기억하세요.
작업 3종 세트라고 제가 이야기 잘하는데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그리고 직장 체육 대회나 아니면 직장 연회비는 회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식 이런 데에 우리 회사가 생산된 걸 쓰면 그건 팔았다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이 작업 3종 세트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얘는 직원들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사업상 증여를 보면 사업상 증여는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접대. 자, 접대를 한다라고 해서 매출 세액이 창출될 거라는 믿음은 부가가치세법은 단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접대를 위해서 산다면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는 세법 규정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다 그 외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매입세 공제 받았다는 건 그럴 생각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 놓고선 거래처에 줘버리면 시가로 팔아버렸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업상 증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거래처에 줬는데 봤더니 견본이나 아니면 광고 선전하기 위해서 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또 간주 공급으로 안 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화장품 샘플 나눠주는데 그걸 팔았다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화장품에는 그 샘플 가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제대로 된 걸 팔기 위해서 주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폐업 시 잔존 재화. 폐업 시 잔존 재화라는 건 폐업했는데 매입세 공제받은 물건들 있죠. 그럼 폐업 시 잔존 재화를 간주 공급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가 폐업 전에는 우리가 사업자였는데 반대로. 근데 우리는 폐업한 후에는 이제는 우리 같은 일반 개인인 비사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자라고 제가 적은 거는 얘는 납세 의무자 매출세액을 받아서 세무서에 낼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그 물건 팔아봐야 매출세액을 못 받는 사업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엔 이 폐업하는 날 있죠. 폐업일 이날 전부 다 우리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걸로 볼 거예요. 폐업하는 날 사업자가 비사업자한테 전부 다 팔아버린 걸로 할 거예요. 이게 우리 폐업 시 잔존 재화예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이 간주 공급을 가지고 보면 자, 자가 공급 내가 나한테 팔았대. 개인적 공급 직원이나 대표이사한테 사업하고 관련 없이 줬대. 거래처한테 접대했대. 폐업했대. 지금 이거 가지고 얘를 하나를 제외하고는 그 우리가 물건 팔았다고 해서 증빙을 발행해 줄 수 있나요? 매출세액 받았어요 하고 증빙해 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간주 공급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얘가 증빙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징 중에 하나가 매입세액 공제받았고 시가로 팔았다고 하는데 근데 팔았다고 해서 증빙을 해줄 대상이 없어요.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이든 뭐든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래라는 게 또 간주 공급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주 공급의 그럼 방금 사업상 증여의
보지 않는 거에 무상 제공하는 견본분 적혀 있죠. 그리고 제가 광고 선점이 말했고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 거.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마트 가면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본 적 있죠? 1 플러스 1, 2 플러스 1. 그 플러스 1이 이거예요. 그럼 주된 재화에 이 가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과세 거래로 같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업상증료로 보지 않는 거 있죠? 자, 그럼 우리 95페이지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그러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자, 실권, 저당권 또는 양도 담보 목적으로 하는 거. 혹은 부동산상 권리를 제공하는 거. 여기에 담보의 제공은 회계상의 거래도 아니죠. 여기서는 과세 거래로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 자, 그럼 제가 그 개인 사업자인데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저는 폐업, 다른 사람은 개업이잖아.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럼 저는 폐업했으니까 폐업 시 잔존 재화를 간주 공급으로 해서 내 물건에 대해 10%를 내야 될 것이냐라는 건데, 내가 그냥 샤타 내려버리면 폐업 시 잔존 재화에 걸리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 가게를 넘겼으면 그 인계받은 사람은 물건 팔고 부가가치세 받아서 또 세무서에 내겠죠. 본인도 과세 사업자니까. 그런 걸 우리는 포괄적 양수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괄적 양도를 하면 나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상대방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폐업이었다 하더라도 포괄적 양도이기 때문에 과세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가세법을 규심할 일 없잖아. 다른 사람이 그 물건으로 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인수할 때는 그 매입세액도 같이 정리를 해야 돼요. 재고가 있는 곳에서는 매입세액 앞 사람이 공제 다 받았을 거잖아. 그죠? 나는 매출세만 낼 거니까 재고에 대한 매입세액도 같이 정리를 해서 인수인계를 받는 거예요. 사업할 때는. 자, 그리고 3번에 조세의 물납. 자, 세금은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납부가 불가능해요. 물건이란 건 건물이든 차든 뭐든 이런 게 불가능한데, 그런데 우리 상속이나 증여 혹은 지방세법에서는 물건으로 받아요. 상속이나 증여나 지방세법에서는.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든 소득세든 법인세든 이런 거 물건으로 안 받아요. 그것 때문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경매에 들어간 거를 여러분들은 공매라고 하면서 이제 법원에서 입찰 받아서 사는 것들 있죠. 경매보다 공매는 좋아요. 국가가 국세징수법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건데 공매는 할부도 돼요. 경매는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민사집행부로 채권자도 돈 갚아주기 위해서 경매 들어간 거라서 그런 건 없는데, 공매는 대상이 국가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는 할부도 돼요. 할부도. 그래서 공매 자동차 따면 좋다고 하는데 잘 없죠. 그 TV에서 세금 받으려고 막 집에 가서 빨간 딱지 붙이고 막 차 매달리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보면 38기동대가 뭐 적혀 있는 거 TV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강남구청 지방세제과예요. 국세청은 물건 받으러 그래 안 가요. 국세가 어디 국민들 힘들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물건에 딱지 붙여. 국세는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그냥 사람 구실 못하게 전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냥 외국도 뭐도 심지어는 제주도도 못 가요. 그래서 걔 그냥 사람을 구실 못하게 막아버리지. 국세는 지방세처럼 잡으러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좀 성향이 틀려요. 그럼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하는 지방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방세 납부했을 때에 이 뭐냐 세금으로 떼어간 건데 이거에 대해서 10%판 거니까 부가세 내라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세금 대신 물건 냈는데 그 물건을 국가에다 판 걸로 해서 10% 부과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 물납은 우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혹시 영등포 사시는 분, 영등포 사시는 분 없나? 영등포 세무서 가면 세무서가 엄청 예뻐요.
한 번도 못 가신 분은 아마 처음 가면 세무서 못 찾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세무서의 그림이 아니라 앤틱풍의 그 옛날 그 유럽 양식에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거기가 목화 예식장을 세금으로 받아서 세무서로 쓰고 있어서 예식장 건물이에요. 그래서 막 덩클도 있고 옛날 앤틱 양식으로 막 돼 있을 거예요. 그 영등포 구청역 쪽에서 뒤쪽으로 가면은 못 찾아요. 정문으로 가면은 그래도 팻말이라도 있는데 뒤로 가면 세무서인지 못 찾는 이유가 건물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세무서 건물의 모양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영역의 공급 봅시다. 영역의 공급. 자, 영역의 공급은 영역은 제가 장소나 기술이나 서비스라 그랬죠. 펜션 혹은 미용실, 여러분들 휴대폰 고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공급을 하고 우리가 당연히 부가가치세 10%를 받을 거예요. 그럼 용역의 간주 공급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용역의 간주 공급은 있어요. 표현이 조금 웃긴데, 공급은 있는데 용역의 자가 공급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영역의 간주 공급은 현실적으로 과세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영역의 무상 공급은 얘는 원칙적으로는 과세하지 않는데 예외가 삼용 부동산의 특수 관계자에 대한 무상 임대는 우리 과세 거래로 봐요. 우리 세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만든 법인세법의 규정이 뭐냐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에요. 특수관계자한테 우리가 비싸게 사도 나쁜 생각, 싸게 사도 나쁜 생각으로 샀다 생각하는 게 우리 세법의 생각이에요. 제 생각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무조건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공급을 구분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급 시기라는 게 틀려서 그래요. 이 공급 시기라는 건 그 날짜가 며칠이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날짜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럼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과세관청이 세금 냈니 안 냈니라고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용역과 우리 그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공급의 구분의 기준점이, 자, 우리 이것만 먼저 보시면 여기 두 개,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공급에 여기에서 용역의 공급은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얘는 자기가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라고 적혀 있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공급이 구분된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회사가 천에 색깔을 입히는 회사예요. 염색 회사라고 흔히 말하는. 그럼 천에 색깔을 입히는 회사가 천을 만드는 공장에서 저한테 A라는 색깔로 좀 해주세요라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럼 저희는 A라는 색깔로 뭐 노란색 해주세요. 그럼 노란색
색깔로 입혀 가지고 넘겨줘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주요 자재가 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주요 자재가 노란색 염료죠. 그럼 우리가 노란색 염료를 써서 염색을 했으니까 이건 재화의 공급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철을 만든 회사가 우리 회사한테 그 염색을 의뢰하면서 이상한 에메랄드 녹색을 가지고 와서 이 색깔 이 염료로 써서 염색을 좀 해주세요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염색은 하는데 주요 자재를 봤더니 염료인데 그걸 우리가 부담 안 하고 우리는 염색하는 기술만 제공한 거예요. 그런 건 용역의 공급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 바로 위쪽에 있는 건설업 있죠? 건설업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건설업은 주요 자재 부담 유무를 불문하고 무조건 용역의 공급이에요. 자, 제가 건설업은 건물 짓는 기술이 있는 게 건설업이라고 했죠. 그럼 건물 짓는 기술을 하는 건설업 하는 데가 시행사한테 의뢰한 시행사한테 시멘트 보내주세요, 철근 보내주세요, 벽돌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할까요? 자기들이 다 사서 쓰겠죠. 그럼 주요 자재를 자기들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따지지 않고 건설업은 우리는 무조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는 걸 지금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무형자산 가지고 봤을 때 특허 같은 걸 봤을 때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만 주는 건 용역이에요. 돼요. 그런데 얘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려줘도 되겠죠. 근데 이걸 양도 넘겨버리면 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판 거니까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재화의 공급. 자, 용역의 공급, 재화의 공급. 방금 제가 청공장 가지고 있을 때에 자, 염색을 3월 31일 날 끝내고 4월 1일 날 이걸 넘겼어요. 상대방한테. 용역의 공급이면 4월 30일이 공급식이기 때문에 4월 25일 날 부가가치 신고할 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재화의 공급이면 인도했을 때라서 4월 1일로 보기 때문에 7월 25일 신고할 때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용역의 공급이냐 재화의 공급이냐는 구분이 엄청 명확하게 우리가 선을 꺼야지 이제 그 공급식이라는 부가가치 신고하는 날짜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나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이제 재화의 수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